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충청 지역은 비교적 소강 상태입니다. 반면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어난 물로 광주광역시의 광주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광주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주변 교통과 진출입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 시각 광주천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물살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많이 비가 왔고 불어난 물로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광주광역시의 광주천의 상황을 시청자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변 교통 진출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 여러분은 또 주변을 오가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로는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 다리까지 거의 물이 가득 들어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시민 여러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경보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라남도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과 임실, 순창, 정읍, 남원에 6시를 기해서 호우경보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경상북도는 청도와 성주, 경상남도는 양산과 창원, 김해, 거창, 사천, 고성입니다. 그리고 광주, 대구 역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호우주의보는 세종과 대전, 또 울산에 6시를 기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광주광역시의 광주천의 상황을 현장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을 오갈 수가 없습니다. 대피하시고요.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기상청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부처가 당부하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천을 비롯한 전국의 호우 상황과 비 피해 상황은 계속 속보로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대영 라이브는 정치 이슈를 주로 다루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호우 상황, 비 피해 상황을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까지 여론을 살핀 뒤에 다음 주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몰매를 맞았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은어까지 써가며 말한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윤 어게인의 핵심 인물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10만 명이 함께 가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는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국가를 필요로 할 때 자리에 없었음을 사과한 건데요.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마련된 일부 조치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경 합동조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명에 대한 청문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다루기에 앞서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그제 자정이죠. 15일에 끝이 났지만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예, 판단에 대한 기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여론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기류는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래서 슈퍼 위크라고 하잖아요, 청문회. 지금 열 몇 명을 동시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 중인 것인데 일단은 내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으로 그 청문회 결과와 그다음에 여론을 보고하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뭐 입장 외에도 그 전에도 지금 어떤 민심의 흐름이랄지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떤 그 분위기는 아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리 뭐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간다면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음 타겟으로 또 옮겨갈 게 아마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기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뭐 특정된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사나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어떤 그 정부의 입장에 걸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이번 주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추가로 어떤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방패 삼아서 다른 후보자들로 논란이 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가적인 거짓말이죠.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날 밤 보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보협을 비롯해서 민주당 구성원 내에서조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관련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의 아쉬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와 이준석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복잡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예. 당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 보자면 국민의힘은 비교적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뚜렷한 상하 관계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은 뚜렷한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그 동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일하는 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그랬는데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게 이제 상하 관계를 넘어서 약간 이른바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행동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청문회 등을 통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범죄라는 측면은 전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해명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던 것이 오히려 여론을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 여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여론을 좀 전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진 사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표절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공계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이공계에는 그러면 더 느슨한 연구 윤리가 있다는 것인지 사실 전국의 이공계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대단히 아연실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 표절 검증하는 앱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사실 우리가 널리 쓰는 프로그램이죠. 논문이나 리포트 같은 것에 표절을 검증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52%나 56%라고 하는 표절률을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면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어제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다수의 현안에 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구별하지 못하고 작년 한 해 내내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그 청문 준비단에서 앞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문제 삼기도 했죠. 기억이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안다고 답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말라든가 동문서답을 하라든가 이런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표절로 인한 도덕성 논란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도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진 사퇴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로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을까요? 아닐까요? 글쎄 이제 본인은 열심히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크게 납득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공계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막 열심히 설명은 했는데 이공계 교수들이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정하고 뭐 실험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 저자가 됐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뭐 교신 저자 이런 형태로 등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케이스의 이공계 교수들은 우리는 그 경우에 제자들 일 저자로 하고 우리가 교신 교자로 들어간다.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반발하면서 그렇게 한 우리는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나 또는 소위 제자 논문 가로채기나 뭐 이런 것도 크게 소명된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교육부 장관이긴 합니다만은 동시에 사회부총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회, 문화를 전반을 총괄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본인의 소신 그리고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꿰고 있고 교육부에서 나열해 준 정책 말고 본인이 어떤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실망을 했고요. 함량 미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즈음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이든 뭐 대통령에게든 뭐가 본인이 할 말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김상욱 의원이 최초로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비단 김상욱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뭐 불가피하게 뭐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청문회를 진행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주요 신문들은 어떻게 사설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향신문, 표절 이진숙, 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라고 썼고요. 중앙일보는 진보도 반대한 강선우, 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표절, 갑질, 거짓말,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라고 했고요. 한겨레는 연구윤리 엄격해야 할 교육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담았습니다. 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들을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를 할 것이고 결국 결단은 대통령이 하게 되겠죠. 지명을 유지하든 그래서 임명 쪽으로 가든 철회를 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가 되든요. 언제쯤일까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인사권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거는 주말을 좀 넘겨서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국무총리의 경우에 국회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과거에도 아주 극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임명이 강행되는 경우가 정부마다 수십 건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장애는 없습니다만 여론을 반영해서 인사권자의 결단은 임명을 하든 아니면 지명 처리를 하든 결단은 다음 주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 과정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자신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논란이 된 후보들이 아마도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은 대부분의 인사가 그렇게 진행됐었던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생각합니다. 자신이 100점 맞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점 맞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부각되는 언론의 이 방향, 여론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한 인사는 틀린 게 없다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을 유지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각 언론들이 쓰는 사설이 있습니다. 이 사설은 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언론의 사설이 그 여론의 동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정권에 대해서도 이른바 진보 매체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건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여러 정권이 실패한 경우를 보면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에서 제기하는 문제마저
도외시하고 독선으로 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자, 여론과 국민 눈높이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데서는 네 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앞서도 광주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해 재난 상황인데요. 이 장면은 광주 동구에 있는 학동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물에 잠겨서 차량이 아예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광주 동구의 학동 한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이 통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도 침수가 됐습니다.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 통행이 지금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남 고속도로도 침수가 됐습니다. 네, 지금 CCTV로도 일부 구간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이 통행이 차단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 재해 상황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오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위협받을 때 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속보로 계속 현장 영상과 사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 피해 상황과 호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의 신안교 부근의 모습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방향 쪽으로도 안 되고 그 좌측 신안교 쪽으로도 지금 아예 통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버스도 지금 반쯤 물에 잠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전국의 곳곳의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충남 당진의 오늘 오후의 상황입니다. 차들이 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바퀴가 거의 잠겨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안전한 곳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안전한 곳에서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대응과 오늘 또 비 피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장면은 뭉클하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이 저렇게 침수되고 특히 저렇게 물속에 잠긴 차량들, 특히 인명 피해는 정말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전부 만나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정말 위로받은 기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분들의 가슴에 맺혔던 그런 한들이 조금이나마 좀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히 이제 세월호 그 참사 유가족들이 진도에 좀 추모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진도군과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 답변을 하니까 그걸 왜 지자체에 맡기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라 이런 얘기를 바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줬어요, 대통령이.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도 유가족들이 이미 피해자인 본인들의 어떤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뭔가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동시에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런 또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처럼 어제 오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의견도 들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은 개인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식 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장면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아프지만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빈소에 조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된소리를 맞았죠. 그러면서 민심을 점점 잃었던 겁니다. 총선 이후에 일시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서 여야 영수회담 직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특위 위원 추천이 늦어졌죠. 이런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하고 겸허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족분들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비 피해 상황은 계속 저희가 집계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의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그 4명을 지명하고 지목하면서 거취를 결단하라, 밝히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가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의견도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가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4명의 쇄신 대상을 발표하자 비대위 회의에서 몰매를 맞았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는 와중에 이렇게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떤 점에 대해서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반발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어렵지요. 그것은 다들 예상하고 시작한 겁니다. 쌍권보다 4명의 의원이 앞서 발표된 이유로는 전한길 씨가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자 부정선거론자인데요. 윤상현, 장동혁 의원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최근 전한길 씨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로 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막을 제도는 없다는 입장이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입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곳곳에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데 과연 혁신위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은어가 오늘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몰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몰매를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오늘 비대위원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예.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박덕흠 비대위원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사항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 내놨던 혁신안 그중에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4명의 실명을 언급했잖아요. 그분과 관련해서 이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혁신위원 전원의 의견이 합치된 결과인지 이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최용두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본인은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개인 의견이지 혁신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요지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측으로서는 비대위원회 자체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윤희숙 의원을 좀 혁신위원장을 좀 몰아세웠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장은 몰매를 맞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혁신의 과정이 참 멀고 험난하죠.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내걸고 있는 혁신의 방향 뭐 이것에 대해선 120% 공감합니다. 진정성도 인정하는데 그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당내의 모든 사람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진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몰매라고 순화해서 자막은 표시를 해놨고요. 비속어를 썼죠. 그만큼 좀 격앙된 듯한 모습이 있었고 그 비속어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문매를 맞거나 몰매를 맞을 때 쓰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한테 대부분의 비대위원들한테 상당히 뭐랄까요? 본인 말대로 몰매를 맞은 그런 셈이 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몰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어제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 의회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새신안들이 좀 당내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밀고 나가실 건지.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반발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 당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어렵지요. 네,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충격요법이었잖아요. 어제 실명을 4명을 거론을 했고 그중에서 2사람은 또 이번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고 있는 당대표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바라보는 저희로서는 엄청 시원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냈다, 윤희숙 위원장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과연 실행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또 총선은 3년이나 남았는데 거취 표명을 하라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인가?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 과연 그 거론된 4명이 그걸 할 것인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보기에는 그래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뭔가 할 말은 했구나. 또 2차, 3차도 기대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위원장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대위가 전혀 당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나오는 얘기마다 전부 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전당대회에서 100% 국민 투표로 당대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당원이 중심이 돼서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무슨 국민투표 100%냐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토 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려면 혁신위원장은 왜 뽑았던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는 그냥 형식적인 혁신위만 갖춰놓고 구색 맞추기로 그냥 윤희숙 위원장 임명을 해놓고 결국에는 비대위 마음대로 할 것이고 전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면피용으로 그냥 혁신이 만들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
며칠 만에 그만뒀는데 진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공론화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른바 8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 그 8대 사건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모두의 책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일단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인적 쇄신의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뭐 본인 스스로도 몰매를 맞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반발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했을 겁니다. 지금 총선이 2년 8개월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쉽게 어떤 불출마라든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2004년 사례를 언급을 했으니 본인이 그 당시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37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은 2004년에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2월 18일까지도 당시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당시 대표가 소장파들에 의해서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만은 본인은 못 나가겠다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2월 18일에 최병렬 대표는 공심위에서 불출마 대상으로 발표가 됐고 예. 그 당시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의원들이 최병렬 대표하고 단판을 짓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윤희숙 위원장도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인적 쇄신에 관해서 그 기준이 기저로부터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본인이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기준이 남아서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역시 총선이 멀리 남아있는 상태에서 혁신위가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제안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제도가 바뀌고 그 제도가 인적 쇄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윤희숙 위원장께 꼭 드리고 싶은 고언입니다. 네.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무정차로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무역은 광주에서 상무중앙로와 또 상무대로의 그 교차로에 있는 바로 그 역이고요. 많은 광주 시민들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는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주요 상가들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지금 침수가 돼서 상무역은 무정차로 통과 중이라는 것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각 광주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순천 방향으로는 아예 지금 물에 잠겨서 교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막혀 있고요.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이 통행이 차단돼 있습니다. 차들이 지금 멈춰서 있고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잠긴 곳에는 이제 침수와 관련해서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한 차량으로 보이는 노란색 차량이 깜빡깜빡 등을 켜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차량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광주천의 모습 앞서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실시간 화면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4년 차떼기 사태까지 언급이 됐네요. 네. 당시에 한 30여 명 정도가 불출마 선언했고 천막 당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 졌죠. 한나라당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대로 어떤 혁신이나 개혁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윤희숙 위원장의 인적 쇄신의 방법 내지는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추진하더라도 우선은 가장 책임이 큰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부터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부터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쇄신을 해야 많은 응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가장 당원들이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입니다. 그거는 당원들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인적 쇄신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 후보 교체 시도의 책임이 큰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호가호의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 뭐 실명을 거론하자고 하면 이른바 쌍권으로 칭해지는 분들하고 이철규 의원부터 인적 쇄신의 요구를 하고 거기를 해결해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언급이 안 되고 이른바 그 다음 단계 내지는 2단계 내지는 3단계 대상이 돼야 될 사람부터 실명 언급을 먼저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아니 저렇게 되다 보면 가장 핵심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를 하는 당원들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기자가 묻고 그 앞에 카메라 있는 거 다 보이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를 본인 입으로 먼저 꺼내는 것부터가, 그런 모습부터 좀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감정이 격해져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네. 감정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김 의원님 지금 언급하신 4명의 실명을 먼저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범위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럼 자기를 지명해 보라는 듯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얘기했던 것과 반박되는 행동들을 보였던 분들이 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4분이었기 때문에 윤 혁신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1차 분으로 먼저 지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이른바 쌍권 책임론이라든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호가위했던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이것도 저는 혁신위원장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요, 일단 계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절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선거론 옹호하는 사람 절연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가지 논리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한길 한국사 강사예요. 네. 또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거, 저는 윤희숙 위원장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 거죠. 송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속도에 대해서 뭐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아쉬워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질책도 잘 새겨서 뭐 혁신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발언이나 그 계획에 대해서 반발한 순서대로 쇄신의 대상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건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 같으면 저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두 분이 제일 절박한 사안이죠. 이 이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구호로만 끝날까요? 이번에도 아니면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에 섞인 전망을 하십니까?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한 번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선이 지금 2년 8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가 멀리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혁신에 대한 유인, 절박함, 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게 마련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04년 한나라당의 인적쇄신 과정에서도 총선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얼마나 진통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한 번에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의미 있는 기준, 그다음에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시하고 인적쇄신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단 본인이 공론화를 시켜서 제시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저에서부터 그 기준이 널리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살아남아서 어느 순간에는 폭발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앞으로 빠른 시일 내가 될 것인지 이것은 예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 자, 그리고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어요. 일단 전한길 씨가 지난 14일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이미 밝힌 상태였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보수 우파 메인은 그래도 국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당에서는 저렇게 당원 가입을 하면은 그걸 막을 수 없게 돼 있나요? 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이제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됐어요. 탈당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 당원 자격 심사를 하든지 뭔가 절차가 좀 필요하죠. 그런데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온라인 입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6월 8일 날 온라인 입당 신청을 했고 9일 날 당원 자격을 획득을 했어요. 입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를 걸을 도리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온라인으로 입당한 경우에는 당으로서는 뭐 그걸 막을 제도나 어떤 그 시스템은 없거든요. 다만 지금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대로 윤 어게인이나 또는 뭐 부정선거 여전히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혁신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가 지금 당원으로 저렇게 나 가입했어 당원이야 라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혁신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원 자격 심사를 하든지 시당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서울시당을 통해서 아마 입당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쪽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냥 막아야 된다, 안 된다.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미 당원이기 때문에 뭐 막을 도리는 없었죠. 그런데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4명 거치 정하라라고 한 4명 중에 들어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리스코리아 그 토론회 열었잖아요. 아니 거기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 만장하신 의원들 가운데서 얘기를 한 인물 아닙니까? 윤어게인을 주장하면서. 예. 그랬던 인물인데 지금 이 상황들이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미 당원이다. 그런데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서 혁신안 들고 나오면 뭐하나 참 공허하게 느껴지고요. 그 혁신안의 대상 중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있는데 그래 내가 빨리 거치 결정할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적 청산의 어떤 기준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싼 거는 이미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한번 꺼냈다가 아뜨거라 하고 위원장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싼 거는 1차에선 비껴가고 다른 사람 먼저 해볼까? 뭐 이런 심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전한기 씨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입당한 거 아닙니까? 이조차도 제대로 지금 사후에 걸러내지 못한다면 다른 혁신안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입당은 막을 수가 없는데 출당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정당에 보면은 당헌의 대체로 당원 자격 심사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신청을 하면 가장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기간 내에 당에서 당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인지 심사를 해서 당원 자격 심사를 거친 다음에 입당을 통보를 해주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입당 원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입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저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 해요. 지난달에 본명으로 인터넷 입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입당 처리가 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를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한나라당 팩스 입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군요. 그때 2015년 11월에 김만복 전 원장이 팩스로 입당 신청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누리당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새누리당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0일에 부산시당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내려서 출당 권고를 했고 김만복 전 원장이 이걸 재심사해달라고 하니까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여전히 출당 권고를 유지를 했습니다. 명분이 뭐였냐면 그해 있었던 부산 지역 보궐선거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상대 당 후보의 사무소에 가서 격려 방문을 했어요. 그걸 해당 행위로 봐서 징계를 해서 결국 쫓아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최근에 관련된 전 씨의 부정선거 관련된 일련의 발언들, 또 국회 토론회에서 했던 언동들, 이런 것들을 해당 행위로 봐서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출당 권고나 제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실행하는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 쇄신 의지의 어떤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계와 나아가 출당도 가능하다. 하려고만 한다면. 근데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비대위원장이 하나요?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되려면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해야 될 거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한길 씨가 했었던 발언 내용이 정말로 출당이나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겠죠. 그러나 그걸 맡기는 것은 비대위 차원에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용태 의원이 자신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계리 변호사가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입당 심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은 것으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입당한 과정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으니까 여기 들으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동 입당이 된 거죠. 전한길 씨와 관련한 윤리위 가동 문제, 전 그것이 뭐 우리 당에 가려고 하는 방향,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전 의문입니다. 예. 추종자 10만 명이 함께 가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전한길 씨는 어떤 당권 주자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무조건 전직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통화를 통해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10만 명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10만 명이면 확인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책임 당원이 77만 명입니다. 예. 10만 명이라고 하면 8분의 1 수준인데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우리 주변 사이에 많으나 보이지만 지난 2024년 선거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통일당이 몇 퍼센트 득표했냐면 채 3%를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화된 소수가 내는 큰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과대 포장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송영훈 변호사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나가야 되니까 발언권을 더 많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세 번째 이슈 브리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나오시나요? 법정에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YTN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혹시 나오실까요?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계단 오르기도, 오래 앉아있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내일 구속 적부심에는 출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 맘대로일 수 있나 싶지만 어쨌든 수사의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이상민 장관님 계셨나요? 완전 단수 문건 안에 있었나요?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집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속히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적색 수배를 내려서 2, 3주 후에는 국내로 소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먼저 법조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또 재판 안 나왔거든요. 예. 오늘은 건강 악화로 어지러움증을 겪고 있다. 구치소 내에 접견실을 가는데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한다라고 전직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구속 적부심 있잖아요. 네.
구속 적부심엔 나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일 본인이 신청한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는 법정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미 기소됐던 내란 수괴 사건의 재판에도 연속해서 불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본인이 어떤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뭐 그게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는 나가고 본인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는 그냥 안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존중하는 자세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하는데 또 내일 구속적부 심사에는 참석을 한다는 게 앞뒤도 안 맞는 것이고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잖아요. 구속영장 심사 받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날에도 두 다리로 걸어서 한쪽 손은 그 바지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걸 봤는데 서울구치소 수감시설이 이렇게 수감 며칠 만에 극도로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 어디 뭐 대단한 어마어마하게 수감시설에서 뭐 어떤 그 중병이 금방 걸리는 후진국도 아니고 최소한의 법 존중의 자세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게 정말 단순하게 국민 정서법을 어겨서 국민들이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적으로 오히려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것 좀 이따 짚어보죠. 왜냐하면 특검 조사 거부,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 거부, 근데 자신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구속 적부심은 나간다라고 하면 구속 적부심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계단 오르기도 어지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계단을 잘 올라갈 예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현란한 법 기술 때문에 저희가 어지러워요.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뭐 운동할 시간도 없다, 뭐 덥다, 영치금 보내달라, 약도 없다, 막 이러면서 초기에 굉장히 요란하게 불평 불만을 늘어났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홍거방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도 다른 그 구치소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그냥 운동할 시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아니 그렇게 바라는 바 아닌가요? 지금 저렇게 굉장히 예.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안전상의 이유로. 저는 뭐 같이 운동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상황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희숙 의원이 거론했던 바로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입맛대로 골라서 내란 재판도 안 가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본인 풀어달라는 구속적부심에는 나가겠다? 내일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런 법기술 부리라고 거기 지금 편안하게 혼자 독방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안 나가는 것들이 구속의 필요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행하는 조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적부심에 왜 나가겠다라고 했는지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지금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특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조사와 상관없이 어차피 특검 조사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내가 조사 결과를 어떤 조사를 받든 간에 기소할 거니까 그거보다는 법원에 가서 직접 자신의 죄를 따져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예. 구속적부심. 네.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이긴 합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불출석하다가 여기만 나간다고 하면 왜 구속적 부심에서 그걸 법원 입장에서는 받아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랄까요?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 절차에 잘못된 점이 없었느냐를 살펴보는 기회입니다만 어떤 구속 피의자의 만에 하나 풀어줬을 때 도주나 뭐 증거인멸의 염려도 또 한번 검토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선택적으로 본인이 유리할 것 같은 기회는 나가고 본인이 좀 수사 대상이 돼서 대답하기 싫은 거를 자꾸 물어보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는 안 나가고 지금 사실은 재판정에 나가지 않는 것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재판정에 특검 측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빠지면 또 법정에는 나가겠다고 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막무가내로 국가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법률적으로도 유리할 게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게 법률적으로 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어떤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내란 특검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신안교가 있습니다. 신안교 삼거리에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안교 주변에도 큰 하천이 있고요. 또 인근에 전남대학교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있어서 저 화면 하단 쪽으로는 전남대학교 입구 사거리가 나오고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동운고가가 있습니다. 신안교 삼거리에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됐다는 것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현장의 CCTV를 통해서 화면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쪽에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창녕군, 개성면, 개성, 개교, 달촌, 또 개전, 광계 일대 주민들에게 영산 국민체육문화센터로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서쪽에서 남부지방의 서쪽에서 동북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전남, 광주 그리고 경남, 경북 일부 지역까지 비구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가 그 지역에서 많이 내리고 있고 또 하천이나 주변에 물이 불어나면서 그런 대피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광주천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보다는 물이 조금 수위가 낮아진 모습이고 왼쪽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차량이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유속은 빠릅니다.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보다는 수위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광주 전남 호우가 집중돼 있고요.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과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는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화면으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또 이동하시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속보 자막을 최대한 화면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주가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걱정이 많네요. 지금 침수된 차량도 물질적 피해도 있습니다만은 인명 피해가 없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 유속이 화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고 뭐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많은 피해 없기를 예. 저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수도권도 조심해야 되고요. 전국 전역에서 예의주시하면서 활동하시는데 이동하시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밤에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꼭 조심하시기를 방송으로 여러 차례 당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기존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론 압수물은 아니었지만 현금 따발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본인은 허위 보도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쪽의 수사도 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었는데 그때 가지고 간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에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압수는 못했다라고 합니다만 그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더라도 후속 영장을 받아서 빨리 조치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보도 내용처럼 현금 뭉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그때 압수를 못 하더라도 요새는 통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이제 녹화를 해놓거나 사진 촬영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있지 않을까, 수사기관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왜 또 했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이나 그 장소 같은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차량이 포함 안 됐는데 이번에는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압수할 대상 물건에 지난번에 포함이 안 됐던 물건이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으로 가끔 있는 일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과연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본인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근데 이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던 것은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CCTV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전화를 건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법정형도 매우 높은 중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와 그 이후에 사법 처리가 좀 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집사 게이트, 삼부 토건 의혹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죠, 이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인의 소환 소식은 아직도 안 들려요. 이 김건희 특검은 이제 민중기 판사 출신의 특검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도 내란 특검과 달리 아주 그 준비기를 잘 채워서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토끼몰이 하듯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변에는 다 사자 돌림들이 있잖아요. 집사, 책사, 뭐 법사, 플러스 남편은 검사 출신이니까 다 사자 돌림들이 그냥 포진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집사, 책사들이 혐의가 너무 뚜렷하고 또 이미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집합을 향해서는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부 토건이 첫 압수수색 대상이었고 주가 조작 관련한 사건들의 인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돈과 또 여러 가지 국정농단들이 함께 이제 버무려진 사건들이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예.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요. 다 노선 변경하면 이게 다 돈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땅이 있다는 것 때문인데.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저는 이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이제 조만간 어제 특히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강혜경 씨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내부 고발을 했었잖아요. 강혜경 씨가 조사받고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곧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몰이 하듯 점점 저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특검을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사실 특검 통과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긴 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에서도 특히 혁신을 바라는 당의 이제 당원들이나 구성원들은 윤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특검 수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절연을 하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했었던 논리들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검이 활용돼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법체계 밖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만 특검이 지금 이렇게 여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뭐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방향이라면 얼마든지 그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45명이 지난번에 한남동 관저에 가서 공직 수행을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른바 이 정치 보복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면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호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오른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거고요. 저는 뭐 특검의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당의 혁신 또는 뭐 이 변화를 주는 이런 외부적인 압력보다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스스로 변화할 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와 혁신은 별개의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4, 5분 남았는데 제가 비 소식과 피해 소식을 좀 집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